네, 안녕하십니까. 2025 정시 전형 분석과 이해를 맡게 된 저는 서울에 있는 세화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태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게 됐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지난번 제가 20일에 대구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설명의 틀은 큰 차이가 없어서 20일에 직접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올해 정시가 어떻고 올해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 어떤 식으로 대입을 보내게 될지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고 그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갖고 정시에 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학생의 성향이 일단 고려를 해야겠죠. 각 학생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마지노선은요, 학생의 심리적 마지노선일 수도 있지만은 부모의 심리적 마지노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이하로는 못 간다. 어디 이하로 갈 바에는 그냥 재수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올해 시험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올해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고 또는 올해 꼭 가야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군, 나군, 다군 세 곳 중 하나는 반드시 붙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상황이냐 아니면은 위험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도전도 하지만은 그래도 적정하게 내가 전략을 세워서 정시에 임해야 될지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명 우리가 정치판에서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얘기였죠.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입시 또한 입시 역시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어떠한 것이 된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학과면 된다라고 했지만은 학생들이 그 학과에 갑자기 또 성향상 몰려들 수도 있고 때로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았던 적정으로 잡았던 혹은 안정으로 잡았던 상향으로 잡았던 이것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내일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오늘의 참고점이 내일의 참고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특정 프로그램만이 항상 정확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시가, 우리 애가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 때 많은 정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항상 모든 대학, 모든 모집단의 합격을 정확히 예측할까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예측할까요? 만일 어떤 프로그램에서 우리 애가 예비 3번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예비 3번일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 3번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예비 3번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특정 프로그램이 무조건 다 맞고 다 틀리는 것은 절단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들을 어떻게 되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저기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여기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영역들을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만을 맹신하는 경우는 마치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을 쫓아서 듣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성적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만 지원해서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정시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항상 나누어 봅니다. 먼저요, 수능을 분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시는 수능 점수, 올해 11월에 봤던 수능 점수를 기본으로 해서 그 성적표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석을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표준점수랑 백분위 등급, 이른바 표백 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전반적인 올해 환경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국어가 변별력이 높았냐, 수학이 변별력은 어땠냐, 영어는 1등급의 비율이 어떻게 됐냐, 학생들이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 탐구는 어떤 식으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형성이 돼서 누군가한테는 내 성적이 탐구에서는 유리한 성적일 수도 있고, 아니다, 탐구가 성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우선은 파악을 해야겠죠. 당연히 학생이 응시한 그 응시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과목에 대한 얘기인 거고, 이제는 뭐예요? 조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국어만으로 대학 가지 않고요, 영어만으로 대학 가지 않고, 수학만으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조합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조합별로 우리 애가 누적이 어떻게 쌓아왔냐, 즉 내가 전국에서 대략 몇 퍼센트의 위치에 있느냐, 상위 몇 퍼센트 위치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큰 라인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제로 학생들의 시험 수능 성적 본 것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혹은 도 단위 아니면은 시 단위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봤던 시험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표본을 만들고 그 표본에 따라서 누적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대학은 이걸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합이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라인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 합격과 불합격은요, 그런 표준점수, 단순 표준점수, 단순 백분위라고 하지 않고 환산점이라는 걸 해요. 즉, 그 대학에 맞게 점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내가 유리한지, 내가 봤던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내가 국어를 잘했는지, 수학을 잘했는지, 영어를 잘했는지, 탐구를 잘했는지에 따라서 자, 각 대학마다 보여주는 환산점이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 힘이 더 많이 작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의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할 때는 올해 경향을 반영한 학과와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025 수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수능을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시에서는 등급이 제일 중요했죠. 왜냐하면 최저학력 기준은 등급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는 등급은요, 표준점수 구분에 의한 숫자예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영역별 표준점수랑 백분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등급만 반영하는 대학이 물론 전국에 없진 않지만은 굉장히 적고 아마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대학들 중에 이렇게 등급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어 점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왼쪽이 이제 인원별로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오른쪽이 평가원에서 공개된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누적 인원입니다. 뒤에 있는 백분위와 등급과 원점수는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2025 국어를 보시면은요. 점수대가 어때요? 139에서 135까지는 한 1000명대로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134 아래로부터는 한 2000명, 3000명, 그리고 2등급대 학생들은 무려 각 표준점수 1점당 5000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때는 상당히 동점자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1등급 역시 인원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분위 100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구간도 139, 137 딱 두 개 구간밖에 없고요. 그리고 99가 둘, 98이 둘, 97, 96 그래서 100분위가 표준점수 1점당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국어의 만점 표준점수가 150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최고 표준점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고 표준점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국어는 작년 국어보다는 많이 쉬웠다. 그러면 상위권이 많이 두터워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국어에 대한 변별력은 조금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에 대한 특징을 생각해 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의 변별력이 떨어졌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국어를 잘한 것이 다른 과목을 내가 못했을 때 국어로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만으로는 누가 더 수능을 잘 받는가 혹은 못 받는가를 판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만점에 대한 표준 점수와 그리고 1등급 컷에 대한 표준 점수 차이가 작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국어를 만점 혹은 하나 정도만 틀렸다 하더라도 나랑 동점자 그리고 나보다 잘 본 학생들이 더 작년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국어의 유리함을 가져가기가 조금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점수들이 전체적으로 쏠려 있는 형태가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 봤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등급 표준 점수 길이가 1등급보다 짧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상위권, 그래도 2등급이면 상위권이 되겠죠. 최상위권은 아니지만은 상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등급보다는 2등급 구간이 빨리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국어의 동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있다. 그래서 국어만으로는 구별짓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으로 수학 성적을 만회하기에는 국어의 동점자가 지나치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매와 화법과 작문의 등급컷 차이는 3점 정도가 현재 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요. 자, 국어가 남학생과 여학생 성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학은 남학생이 유리하고 국어는 여학생이 유리한다라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까 봤던 국어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보면은 만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금씩 성적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국어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잘 봤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많은 강점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수학 점수에 대한 분포입니다. 수학 점수의 분포를 보면은 M자 형태가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왼쪽에 M자는 이른바 우리가 수포자라고 불리는 M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사실 수능 점수와 난이도와 상관없이 고정된 원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 오른쪽을 조금 보시면은 만점이 조금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약간 올라와 형태 어쨌든 낙타 모양 같은 형태입니다. 자, 다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표준 점수가 140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실 때 누가 봐도 남학생이 여학생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결과적으로 남학생보다도 더 유리한 거죠. 자, 이때 이제 인원의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봤을 때 국어는 차곡차곡 인원이 쌓여지는 느낌이었지만요. 수학은 어떠냐면은 제일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이 1522명이고 그 다음 139, 138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시오나면 67명으로 너무 적어요. 그쵸? 근데 137점에는 3149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있고요. 다소의 인원이 또 줄었다가 134점에서 4951명이라는 인원이 나오고 좀 다시 두 칸 줄었다가 131점에는 6615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학 구조상의 특징인데 수학은 2점, 3점, 4점으로 배점이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것은 2점과 3점보다는 4점짜리 우선으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점자 1522명에서 그 다음으로 인원이 많은 학생은 쉬운 문제를 실수했던 97, 98이 아니라 96점에 해당하는 137점 학생들이 인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3149명이 이른바 미적분 기준 96점을 받은 학생이 되는 거고 미적분 92점 받은 학생은 134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적분 131점 받은 학생들은 표준 점수 131점은요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학에 대한 인원은 4점 단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는 표준 점수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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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은 수학은 표준 점수가 3점씩 단위가 떨어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렸을 때 국어를 틀릴 때의 경우
영어와 수학을 틀릴 때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항상 국어보다 비슷하거나 높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 비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학이 떨어지게 된다면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못하면 정시에서 힘을 발휘할 공간은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 그리고 결국은 정시가 수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분포에서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시를 이렇게 볼 때는 특히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에 관심 있는 이런 학생이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이렇게 인원이 어떤 식으로 동점자가 몇 명씩 형성되어 있는지를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우리 애가 현재 수학을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떻게 잘 받는지, 어떤 강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성적에 대한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수학은 쉬워졌어요. 1등급 컷이요. 원점수 기준으로 작년에 미적분이 84였는데요. 올해는 88이 됐어요. 그만큼 잘한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시험이 쉬웠다라고는 평가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요. 추가된 응시 인원 2,000명, 더 늘어났던 졸업생 2,000명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요 수학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재학생들이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충분히 미적분 컷이 84 정도 나올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88까지 1등급 컷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점자가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2.2배 늘었어요. 작년에는 만점자가 692명이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1,500명이 좀 넘었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는 내가 수학에서 하나를 틀렸어요. 그럼 수학에서 하나 틀리면 나보다 잘 본 학생이 7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작년 제가 그 분포는 지금 준비가 아직 안 됐지만 아직 작년 분포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은 거의 1등급의 그 만점 죄송합니다. 100점하고 하나 틀린 96점 학생이 거의 1,500명 가까이 됐어요. 즉 올해 만점자하고 굉장히 비슷한 인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수학을 하나 틀렸다 하더라도 내 위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하나 틀리는 순간 나보다 잘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동시에 나와 동일한 동점자 역시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문제 틀렸을 때 이른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의대나 어떤 치대나 약대를 지원할 때 작년에 비해서 하나 틀린 것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확통 100점의 표준 점수는 135점입니다. 확통 표준 점수가 135점인데 이 135점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미적분 원점수 92점 만점에 해당하는 학생보다 1점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확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미적분하고는 한 문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확통 100점이 미적분 96점보다는 표준 점수는 떨어지지만은 두 개 틀린 학생 92점 학생보다는 어쨌든 간에 표준 점수가 단 1점이라도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문제 정도 차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만큼 인문 쪽 학생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학이란 부분에서 좀 버텨줄 수 있다. 미적분 92에 비해서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 최고 표준 점수가 작년보다 8점이나 떨어졌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이 올해 수능 응시했던 학생들에게는 올해 수학은 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2등급하고 3등급 컷은요, 작년보다 1점, 그리고 2점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1등급의 표준점수 상승보다는 2, 3등급 컷은 작년보다 1점하고 2점밖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게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지만은 중위권에게는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자, 영어 등급을 볼까요? 참 올해처럼 영어가 이렇게 핫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수능에는 1등급 인원이 4.71%였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야 1등급 비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말들이 나왔고 실제로 영어 1등급 받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6월에는요. 무려 1등급이요. 1.47%였어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영어 1등급이 없었죠.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거의 곡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월에는 10.94%라는 무려 1등급이 두 자리 숫자나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이 10.94%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비율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2025 대수능에서 1등급 비율은 6.22%였다. 6.22%였으면은 조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노멀하다, 평이하다 라고 했을 때의 1등급 비율을 대략 7% 내외로 잡거든요. 근데 현재 1등급 비율이 6.22%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은 어려웠던,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뭐 쉽긴 했다.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했던 시험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냉탕과 열탕을 오가면서 적당한 미지근한 물을 만난 시험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쉬운 느낌이 분명히 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 6월을 기준으로 둔 학생한테는 충분히 쉬웠을 것이고요. 9월을 기준으로 둔 학생에게는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시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에서부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요. 영어를 볼 때는 단순히 1등급 비율이 가장 눈에 들어오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입니다. 그 2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결국 최저를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가 나타나거든요. 자, 1등급하고 2등급의 숫자를 더하면요. 22.57%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대평가 9등급제 과목에서 3등급이 23%이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과목에서는 3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하고 2하고 3등급을 다 더하면 40%가 조금 넘습니다. 40%가 뭐예요? 일반 과목 4등급까지 인원이에요. 그러면은 영어가 사실상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을 상대평가 기준으로 환산해서 놓고 보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5등급 정도 받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들에서는 영어 4등급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 환산점에서 많은 불리함을 주게 됩니다. 즉, 영어 4등급 이하는 정시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등급까지는 그래도 대학들이 3에서 4등급, 그리고 4등급에서 정도로 생각해서 물론 어느 정도 점수를 깎는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덜 깎기도 합니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또한 많이 두지 않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작년에 성대 같은 경우는 워낙 대수능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영어 변표를 1등급하고 2등급의 변표를 동일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비율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다른 것보다 한 등급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어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탐구입니다. 올해 탐구는 이슈가 참 많았던 탐구입니다. 이른바 사탐론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과탐 선택자들이 과탐 하나를 버리고 사탐으로 갔다, 혹은 과탐 두 개를 버리고 사탐으로 간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보게 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놓고 보니까 2025를 놓고 봤을 때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만점 표준 점수가 생활과 윤리는 77점이 나왔고요. 윤리와 사상은 73점이 나왔습니다. 77점 만점 표준 점수는 자연계에서 과원, 과투를 포함해서 가장 높은 표준 점수입니다. 실제로 만점자도 85명밖에 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분이 해당하는 구간도 77에서 73까지 무려 4단계에 걸쳐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패턴보다는 조금은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인데, 자, 정치화법은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조금 떨어진 느낌이 나고요. 사회문화는 그래도 어려웠던, 아주 쉽지만은 않았던,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최고 표준 점수가 어쨌든 69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결단코 낮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을 볼까요? 자, 올해 과학이 참 또 다르죠.
자, 물리학이 표준점수 만점이 67점이고요. 화학이 65점으로 가장 낮은 표준점수를 보였습니다. 생명과학 70, 지구과학 72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특징은 지구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 71과 72의 백분위가 서로 같죠? 이것이 꽤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따가 또 변환 표준점수 설명할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투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과투가 서울대가 필수가 아니지만은 조정 점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과투의 인원이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학2의 표준 점수가 다른 과목의 표준 점수보다 월등히 높을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올해 많은 학생들이 과학2를 선택을 해서 과학2의 실제 응시 인원이 작년 과학2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위권 학생들도 과학2로 넘어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준 점수 역시 최고 표준 점수가 70, 72, 73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만큼 높은 표준 점수는 아니긴 하지만 과원하고 견주어 봤을 때도 여전히 높은 표준 점수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3구 성적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사탐 최고 표준 점수가 대폭 상승했어요. 그쵸? 그리고 물론 화원 선택자들의 곡소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물론 화원은요. 다른 거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학이 강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듯이 서울대에서도 물리, 화학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능에서 응시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과투는 힘이 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들에 대한 변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자, 일단은 변표 살펴보기 전에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이 모두 작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즉, 그 얘기는 5번에 나오는 것처럼 동점자들이 굉장히 속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어와 수학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같이 봤을 때는 이들의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변별력은 탐구 과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고, 이 탐구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학생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는 생각보다 수능을 나쁘게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나만 나쁘게 본 게 아니라, 나쁘지 않게 본 게 아니라, 쟤도 나쁘지 않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본 게 아니라 누구도 잘 봤다? 옆에 있는 학생도 함께 잘 봤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윤하고 윤사가 이번에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사탐 변표가 작년에 비해서는 뜰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사탐 변표라고 하는 것이 표준 점수가 다른 과탐에 비해서는 낮았기 때문에 변환 표준 점수를 하게 되면은 사탐하고 과탐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과학탐구 표준 점수가 더 높았는데 훨씬 높았는데 그냥 높은 훨씬 높았는데 이번에는 비슷하게 쫓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동점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동점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전체 표준 점수 합도 있지만은 대학별 환산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합별 그 대학별 환산 점수가 결과적으로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표준 점수 합 100분위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가 더 높아야지만 가능한 경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정시 전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올해 정시 전형은요,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당연히 의대 정원으로 인한 정시 인원 변화가 되겠죠. 이 의대 증원이 어디서부터 지역 인재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지역 인재까지 미치게 되니까 이 지역 인재를 대한 관심이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인재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바로 자유전공학부에 대한 신설입니다. 자전이 신설됐어요. 자전이 신설됐고 이 자전의 신설을 따라서 뭐가 이동하냐면 대학별 군이 이동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군으로 제일 많이 이동했냐면은 다군이 생성된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군에 편성되지 않았던 최상위 대학들이
지금 올해부터는 다군으로 편성하게 돼. 대표적으로 고대가 다군으로 간 학과가 있죠. 그리고 서강대가 다군으로 갔고요. 그리고 뭐 동대도 다군으로 간 학과가 있고요. 이대도 다군으로 갔고요. 제법 많은 학과들이 다군으로 가게 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에 따라서 지원 경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나 다군의 지원 패턴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형식에서 벗어나서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즘 학생들이 물론 전반적으로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재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재수하면 된다. 이런 부분 학생들이 또 최상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의대를 가겠다.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서 서울대 혹은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대학 정시 지원할 때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올해부터 뭐가 시작돼요? 탐구 영역별 가산점이 붙어요. 그쵸? 탐구가 영역별로 가산점이 붙어요. 탐구 영역별로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환산점에서 단순히 변표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산점을 받았을 때 어디가 얼마나 유리하냐. 그리고 퍼센트도 3% 주는 대학들도 있고 많은 경우는 7% 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자, 표준 점수라고 했지만 사실 변환 표준 점수는 뭐가 기반이 되어 있냐면 백분위가 기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변환 표준 점수의 기반은 백분위입니다. 즉 100분이 1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다 한번 깔아보고 100분이 99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과목별로 다 깔아보고 그리고 96에 대한 표준 점수, 95에 대한 표준 점수, 어쨌든 100분위 기준으로 표준 점수를 다 깐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냐면 평균을 냅니다. 이게 변환 표준 점수를 기본적으로 구하는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변환 표준 점수가 몇 점이냐를 물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급간입니다. 급간. 어떻게 점수들이 차이가 있느냐. 100분이 100과 99의 차는 어떠냐. 100분이 99랑 98의 차이는 어떠냐. 자,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모든 대학의 변표는 사실 아니고요. 이거는 가장 이제 변표를 구하는 이른바 기본 공식이라고 불리는 방법대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수는 그대로 기억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대학별로 분포를 발표할 때, 변환 표준을 발표할 때는 뭘 쳐다보는 게 제일 좋으냐면 급간을 쳐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디에서 급간 차이를 많이 두느냐, 어디에서 급간 차이를 적게 두느냐. 이것이 대학이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석을 하면은 대학이 탐구에서 어떤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을 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응시하는 과목의 100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변표 점수 자체보다는 급간의 간격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공식을 적용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을 적용했을 때는 예능과는 다르게 사탐하고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 차이가 별로 없다. 즉, 유불리라고 하는 게 사과탐의 유불리라고 하는 것들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높은 사탐 100분위를 활용할 수 있을까? 왜냐면 사탐 100분이 좋게 받은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를 내가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면은 뭐가 읽혀진다? 대학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100분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표준 점수 1점, 즉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100분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100분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내가 지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100분위가 유리한 100분위인지 그렇지 않은 100분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 중등진학연구회에서 수학 기준으로 국어 등급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한번 통계 자료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수학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 약 36%가 국어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2등급을 수학은 2등급이지만 국어를 1등급 받은 학생 30%였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국어와 수학 성적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학도 같이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2024를 보면은요. 수학은 1등급을 받았지만은 국어는 1등급 받은 학생들보다는 2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어요. 그거는 수학과 국어가 언밸런스가 났다는 얘기죠. 수학은 2등급 받았지만 국어는 3등급 받은 학생들이 제일 많았고요. 국어는 3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는 3등급 받은 학생이 제일 많았다. 즉 수학은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이지만 정작 국어는 그것만큼 같이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말입니다. 국어 기준은 어떨까요? 국어 기준을 놓고 보면은요. 자, 국어는 1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 34.35%가 수학이 1등급이에요.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동일한 비슷한 사항이죠. 뭐예요? 국어를 잘 본 학생이 수학을 잘 봤다. 즉,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무너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좋고 국어를 잘 본 학생들이 결국 수학을 잘 봤고요. 수학을 잘 본 학생이 국어를 잘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지원하기에 앞서서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정시에 대한 체크 사항입니다. 뭘 체크할까요? 자, 물리학 1과 화학 1의 표준 점수 변화로 인해서요. 서울대 배치점이 조정이 돼요. 그쵸? 왜냐하면은 물리 또는 화학을 반드시 해야 되는 학생들은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택하는 학생들보다는 표준 점수가 조금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배치점은 조금은 작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고대 교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 고대 교과가 처음 시행했는데 작년 고대 교과 점수는 어떨까? 그 다음에 다군에 신설된 학과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다군에 새롭게 학과들이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군에 신설된 학과는 반드시 거기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쭉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럼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탐으로 간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하기 앞서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표준점수랑 백분위죠. 표준점수와 백분위는요, 에 대한 이해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자, 국어랑 수학은요, 평균이 100이고 편차가 20인 거고요.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시험이 어려울수록 최고점 올라간다. 이렇게 된 탐구는 그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정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정수예요. 나보다 낮은 표준점수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높을수록 우수한 거죠. 수능은 정수인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점수가 달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백분위는 같을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표준점수 만점 표준점수 72점이랑 하나 틀린 학생 71점의 백분위는 서로 같아요. 그러면은요, 이 두 학생은요, 변표를 쓰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서로 똑같은 학생이에요. 표준점수 차이로는 1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변표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둘은 서로 같은 점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표준점수하고 백분위를 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표준점수는 여기 나왔던 대로 상위권 변별에 유리해요. 표준점수 15점이라는 구간 가운데서 백분위는 4밖에 없어요. 이건 작년 수능이에요. 그래서 표준점수는 상위권 변별에 유리하다. 자, 반대로 표준점수 125에서 114, 3,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요. 표준점수는 12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 백분위는 어떻게 돼요? 10구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백분위는 중위권 변별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변별에 유리한 표준점수는 서울수제대학이나 지방 거점 중립대학에서 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백분위는 서울소재 중하위권, 엄밀히 말하면 좀 하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하위권 대학이나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백분위를 많이 이용한다. 그거는 그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략 3, 4등급 혹은 5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수로 인한 변별보다는 백분위를 이용한 변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대학 환산점이에요. 대학 환산점은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 방법도 다르고요, 어떤 과목을 할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율을 할까, 어떻게 가산점을 줄까, 영어나 한국사는 어떨까,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된다? 대학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대학 환산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요. 가끔 언론에서 나오는 백분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지원 어떤 대학들 혹은 입결 그래서 어느 대학이 좀 더 입결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히 백분위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서울대가 백분위가 96.6과 95.1의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요 정도 차이가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뭐 그럴 때 보면은 그 선배들의 성적을, 정시 성적들을 보고 그 선배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데요. 이런 거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달라요. 상위권은 표준 점수 합에 따른 누적비,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목별로 나보다 잘 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영역별 도수분포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에서요. 그리고 탐구에서 변표의 영향력이 어떤지를 봐야지만은 상위권의 사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상위권이 나와 비슷한 점수가 됐다 해서 올해가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위권은요, 일단은 어느 정도 누적비를 따라가기도 하지만은 사실 중위권부터는 어때요? 망가진 대학 영역이 있어요. 뭐 국어를 잘 못 봤다던가 수학을 특별히 못 봤다던가 아니면 탐구를 잘 못 봤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봐야 되고 영어 등급도 봐야 돼. 왜? 영어 등급이 4등급 이하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가 몇 등급 나왔느냐 이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는 누적비는 별로 의미 없어요. 왜요? 이제는 국영수 탐을 다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태그를 해서 반영하거든요. 어떤 것만 뭐 잘한 거 2개 혹은 3개 뭐 국어나 수학 정도를 기본으로 놔두고 나머지를 택한다. 그러니까 이 하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한 점수는 무시하고 내가 잘한 건 얼마나 잘했는가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의 대학교 환산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전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자전. 자전은요, 모집 인원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많아요. 국민대 같은 경우가 벌써 20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고요. 광운대도 상당히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자유전공을 신설하면서 새로운 군으로 편성하는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별 이동, 어떤 학생들의 심리적인 이동이 동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정시에서는 중요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아마 입결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의 입결은요, 일단 의학계열을 제외한 가장 높은 학과의 어떤 순위를 1번, 가장 낮은 학과의 순위를 100번이라고 되면은 한 20번에서 20등에서 35등 사이, 한 3분의 1선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윗선에서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한 25등에서 33등 안에서 자전의 입결이 이루어질 거로 본다. 즉, 어떤 대학의 상당히 인기학과, 꽤 인기학과, 상위 인기학과 정도에서 자유전공 학부의 입결 형성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공 학부를 지원할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자유전공 학부가 생기면서 모집 인원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자유전공 학부는 의대와는 다르게 순수 증원이 된 게 아니라 순수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순수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른바 제로서 게임을 한 거예요. 자유전공 학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학과의 인원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 줄이다 못해 영명으로도 하고 싶지만은 이미 시행계획에서 어느 과의 정시의 모집 인원을 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을 최소화한 학교들이 있어요. 1명 뽑는 학과, 2명 뽑는 학과, 3명 뽑는 학과. 그러면은 이런 모집 인원이 줄어든 학과의 입결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진짜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그쵸? 100명을 뽑는 학과에 지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 경쟁률이 좀 높다 하더라도 뭐 높은 만큼 많이 뽑으니까 내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모집 인원이 뭐 1명, 2명이면은 어때요? 쉽사리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진짜 여기는 이른바 이 주식에도 어떠한 작전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정시에서도 일정 부분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뭐다라고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들이 뭐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 소문들이 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1명, 2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쉽게 못 들어가요. 만약에 상담을 통해서 1명이 있는 모집 인원을 과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안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역이용한 무언가가 되게 옆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너무 장난질하기 좋은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모든 학과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누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이른바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입결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왜냐하면 1명, 2명의 학과들은 입결도 딱히 없기 때문에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인은 1명 혹은 2명이 있는 데가 답일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